자, 4차시 교재 4페이지 지문에 표시하면 읽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부터 왜 하는지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왜 하는지.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독해력 향상이에요. 알겠지? 독해력이 향상이 되어야 그 향상된 독해력을 가지고 시험을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기반 다지기예요. 기반 다지기. 오케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이건 얘기했던 건데,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실전에서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실전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잘하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지금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5분인, 10분인, 10분인 이런 시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간을 신경 쓰는 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시간을 신경 쓰면 다른 방법을 쓰게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필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요약해 보고 정보 간의 연결을 따져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지문에다가 표시하면서 읽어보자 라는 의도예요. 자, 이게 목적이고,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거기 밑에 박스에다가 먼저 뭐라고 쓰냐면, 이 모든 과정은 지문에 표시하면 읽는 것은 사후적 과정이에요. 자, 사후적 과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 문장을 읽은 뒤에요. 오케이? 사후적 과정이다라는 건 최소한 문장을 읽은 뒤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표시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할 수도 있어요. 읽으면서 할 수도 있거든.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읽으면서 할 수 없는 게 있고, 읽으면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 문장을 읽은 뒤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 표시하면서 읽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문단이에요. 지문에 그러니까 표시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아요. 제일 좋은 건 그건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명문이고 무엇을 설명하겠다에 대한 제안은 거의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니까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을 좀 중점적으로 표시를 잘 하면서 정보 간의 연관관계를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알겠지? 첫 번째. 대부분은 여기서 몇 가지는 새로운 거지만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거예요. 알겠지? 주어, 박스, 그 다음에 서술어, 뒷줄. 오케이? 그죠? 아니? 네,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오버슈팅 지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오버슈팅 지문은 아니에요. 알겠지? 오케이? 한번 보세요. 자, 밑에 첫 문장 한번 보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서술어 뭐예요? 수행한다. 밑줄. 주어는 누가 해요 그걸? 정부에다 박스. 오케이. 요런 거는 사실은 뭐 읽으면서 해도 되고 다 읽고 해도 되고, 저 정부는 수행한다예요. 그죠? 뭘 수행해요? 정책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책을이 목적어인데 그냥 서술어랑 같이 묶어서 밑줄 쳐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뭐 문장 성분을 뭐 정확하게 따져보자 이런 건 아니니까 정부는 정책을 수행한다예요. 그죠? 됐지? 이제 올라와서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가 관형어 또는 부사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는데, 오케이? 이걸 조금 넓혀 통칭해서 수식어부라고 해볼게요. 수식어부. 부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영역을 뜻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관형어 영역 또는 부사어 영역 이런 거. 오케이? 네, 이제 잘 봐봐. 뭘 하셔야 되냐면 영역이니까 괄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꾸며주는 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의 꾸밈을 받는 애는 물결을 하시고, 그 다음 요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으면 훨씬 보기 편해요. 알겠지? 그럼 보자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봐. 예, 정부는 자, 괄호 열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까지 괄호 닫으세요. 오케이?
총체인까지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옆에 정책을 꾸며줘요. 오케이? 이렇게. 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봐봐요. 정책인데 이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뭐가 나와? 정보가 연결관계가 잘 드러난다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 괄호 열고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정책을 수행한다는데 거기 밑줄이 이미 쳐져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수행한다. 정확하게는 수행한다를 수식하는 거예요. 고려하여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거야. 정책을. 이해돼요? 이해되니? 그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할 때는 뭐 잘 체킹도 안 되고 뭐 놓칠 때도 있고 한데 조금만 익숙해지면 그러면 안 하면 이제 좀 어색해질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호 정렬인데 번호로 정렬한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정보가 같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알겠지?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열되는 거 또는 열거라고 하죠. 자, 유사한 정보가 쭉 나열되고 열거될 때 알겠지? 그때 넘버링을 해두면 번호 정렬을 좀 해두면 걔네들의 일목요연한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두 번째는 순서 그 일반적으로 과정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것들은 일목요연함과 동시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고, 오케이? 세 번째는 인과. 인과는 원인의 1번, 결과의 2번.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1, 화살표 2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보기 편해요. 인과는. 알겠지? 오케이? 네,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좀 빨리 볼 건데 봐봐. 정책 수단은 박스 하세요. 주어져. 괄호 열고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까지 걸어 닫고 네 가지 측면에다 물결. 네 가지 측면. 그죠? 땡땡땡땡의 네 가지 측면에서 밑줄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밑줄.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대부분이. 오케이? 되니? 자, 그럼 보자. 강제성에다 박스 하시는데 강제성이 주어니까 박스예요. 근데 여기다 뭐 할 수 있냐? 넘버링을 할 수 있어요. 앞에 알려줬어요. 강제성부터 직접성까지가 뭐다? 가시성까지가 네 가지 특성이라고. 그지? 그럼 뭐야 이거? 나열이야 나열. 이거는. 그죠? 강제성은 동글뱅이 1.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자 거기 제한하는 정도로서까지 좀 밑줄 한번 쳐보자. 제한하는 정도로서 강제성은 제한하는 정도예요. 알겠지?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강제성이 박스 높다 밑줄. 알겠지? 하지마.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알겠지? 부분에서 정말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강제성이 높은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직접성에다 박스하고 동글뱅이 2. 직접성 박스하고 동글뱅이 2.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밑줄.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직접성이 박스 낮다 밑줄. 그 다음 자동성에다 박스 하시고 동글뱅이 3.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거기 말한다 밑줄.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박스 높다 밑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사용했으니까 그지? 자동성이 높은 거네요. 자, 가시성에다 박스 하시고요. 가시성 동글뱅이 4. 오케이.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자 밑줄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주출이 거의 없죠, 그죠? 그죠?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건 예산 지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시성이 박스 낮다 밑줄. 이렇게. 됐니? 됐죠? 예.
자, 요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고 정보들이 어떻게 나열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보세요. 봐봐. 네,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접속부사나 지시어 등은 다이아몬드. 있지? 이거 나눠가지고 막 여러 개로 해봤는데 예전에 선생님도 뭐 그렇게 해봤는데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내용 구분이 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슬래시 내용 구분이 될 때, 그치? 하면은 조금 읽기가 훨씬 편하고 다 읽은 뒤에 선생님도 머릿속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읽어요. 알겠지? 여러분들 이거 목적이 뭐라고요? 글을 읽을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글을 좀 더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자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제 오른쪽에 빈 공간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보는 정책을 수행해요. 자, 오른쪽에 거기 구조 파악하기에다 적어봅시다. 정보는 정책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정책을 어떻게 수행해요? 어떻게 수행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케이? 되니? 그런데 정책 수단의 특성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1번 강제성, 2번 직접성, 3번 자동성, 4번 가시성. 이렇게. 오케이. 되니? 자,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연결을 다 해서 정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요, 그것도 거기 지금 첫 번째 줄에 수식어 부에 나타나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 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예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가 정책이라고. 그지? 그러니까 대충 해도 돼? 안 돼? 안 돼. 대충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정부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하게끔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총체이기 때문에 정책을 대충 하면 안 되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뭐 해야 된다? 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됐지? 중심화제는 드러났어요. 그죠? 정부가 정책을 수행한다라는 거. 그니 이걸 어떤 식으로 그래서 펼쳐나갈지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세요. 정책 수단의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자, 거기 밑줄 하세요.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밑줄. 그럼 주어가 뭐야? 이게 서술어인데. 주어가 뭐죠?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뭐니? 난감하죠? 없어요. 주어가.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지? 주어가 굳이 언급해도 이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지? 필자와 함께 독자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란 말이야. 그지? 굳이 언급해도 안 되는 주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주어이기 때문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거기에요. 환율과부터 괄호 열고 관련된까지 괄호 닫고.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에다가 화살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보자고요. 오케이? 무엇의 사례로? 이 정책 수단 그 수행의 사례로요. 선택의 사례로. 오케이? 되니? 잘 봐봐. 요거죠. 요것에 뭘 보는 거야? 사례를 보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사례가 뭐야? 환율과 관련된 뭐 경제현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어렵다고 중심화제가 아니야. 뒤에 이제 환율과 관련된 경제현상이 나와요. 개 어려워요. 그지?
경제 쪽에 대해서 1도 뭐 예를 들어 뭐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게 뭔 소리야 눈이 휘둥그레질 수도 있는데 이게 중심화제가 아니야. 중심화제 이거라니까. 그지? 정책 수단의 선택 사례로서 뭘 보는 거야?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보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제 중심화제는 그거예요. 됐죠? 자, 그럼 계속 한번 봅시다. 네, 환율을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자, 환율에다 박스 주어가 환율이네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수렴된다에다 밑줄 수렴된다. 수렴된다 무슨 뜻이에요? 수렴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모아진다죠. 자, 근데 여기서는 뭐 결론이 난다 또는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결론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환율 앞에 괄호 열고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까지 괄호 닫고 환율에다 화살표. 아, 환율이보다 자국 통화에 오, 자, 잠깐 볼게요. 자, 요거 볼 건데 자, 요거 보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환율은 뭐 한다? 환율은 수렴된다 이렇게. 아직 쓰지 말고 보세요. 수렴된다 이렇게. 아직 지금 중간에 다 분석을 안 했잖아요, 그지? 자, 쓰지 말고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환율이라는 게 뭐냐 했더니 뭐야? 환율이 뭐야? 자국 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뭐다? 교환 비율이야, 그지? 자, 잠깐만 보세요, 주목. 우리가 이 환율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봐봐. 예를 들어 1달러 미국 통화에 대해 우리 자국 통화 예를 들어 1,000원을 교환한다. 이게 환율이야. 됐지? 그런데 재서가 자, 이거 봐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1달러를 900원에 교환할 수도 있고 1,100원에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거는 환율이 올라간 걸까 내려간 걸까?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환율은 항상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지? 근데 1,000원이었던 것이 900원이 되면 그 교환 비율이 내려간 거고, 그지? 1,100원이 되면 올라간 거잖아. 그지? 그럼 자, 생각해보자. 교환 비율이 내려갔다는 건 우리 통화에 우리 돈의 가치가 상승한 걸까 하락한 걸까? 상승한 거죠. 오케이? 예전에는 1달러를 받기 위해 우리 돈 1,000원을 줘야 됐는데 900원만 줘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 돈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1,100원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지. 그지? 전통적인 경제에서 가치는 무엇과 관련이 깊냐면 희소성과 관련이 깊어요. 희소적일수록 가치가 높아요. 그지? 그 다음에 희소적이지 않을수록 가치가 낮아요. 뭔 얘기인지 되죠? 네. 우리 돈이, 그지? 그러니까 외국 돈이 많으면 환율이 내려가고 우리 돈이 많으면 환율이 올라가요.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수렴 앞을 한번 보자. 수렴 앞을 봤더니 어떻게 수렴되냐면 장기적으로요. 장기적으로에다가 일단 따옴표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자, 자, 거기 괄호 열고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까지 괄호 닫고 수준에다 물결 화살표로 연결. 오케이? 아, 수렴되는데 어떻게 수렴된다고요? 장기적으로예요. 알겠지? 봐봐. 옆에다 장기. 자, 길게 봤을 때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돼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환율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면 환율도 올라가요. 알겠지?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환율이 대충 얼마였냐면 1달러에 한 650원에서 700원 정도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적정 환율이 거의 한 1,200원에서 3,300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겠니? 네. 자,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수렴된다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그러나에다 다이아몬드. 그러나 이런데 그러나 자, 그러나 그러면 그러나면은 이렇지 않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오케이 보세요. 그러나 단기적으로에다 따옴표 단기적으로 환율에다 박스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에다 밑줄. 자, 그럼 이에다가도 다이아몬드 하셔야 돼. 이도 지시야, 그지? 다이아몬드에 이가 뭐야? 이가 지시하는 게 뭐야? 그렇지, 위에다 화살표로 연결하셔야 돼요. 오케이? 위로 올려보시라고. 어떻게? 이게 2야. 그지? 장기적으로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되는 거 있지, 그지? 이것과 괴리되어가 뭐야? 그래서 다르게 떨어져서, 그죠? 그러나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환율이 조금 그러니까 정리해서 기초 경제 여건 반영과 어떻게 돼요? 옳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오케이, 알겠니? 그러면 괴리되다라고 하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지? 괴리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이만한데 그것에 따르면 환율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것과 다르게 엄청 높거나 엄청 낮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보자.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 자, 환율에다 또 박스 하세요. 환율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밑줄 또는에다 다이아몬드 또는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밑줄.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이게 뭐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거죠.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이건 뭐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자, 변동폭에다 박스 하세요. 변동폭이 예상보다, 자, 밑줄 크게 나타날 경우 밑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자, 경제 주체들에다 또 박스 하시고 주어예요. 과도한 위험에 괄호하세요. 노출에다가 화살표, 노출에다 물결 연결. 과도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거기 노출될 수 있다는 또 밑줄. 좀 빨랐어? 자, 간단하게 그럼 이런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뭔데? 좀 너무 변동폭이 크거나,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그죠? 오케이? 자, 봐봐. 수렴되기는 되는데, 자, 뭐 할 때? 변동폭이 너무 크거나, 오케이? 또는 이렇게 괴리되어 나타날 때예요. 알겠니?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고요. 이거 화살표 조금만 다시 할게요. 여기서 와야 되지. 요렇게. 오케이? 무조건이 아니고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수렴되는 건 그냥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때에도 변동폭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된 채로 그렇게 환율이 움직일 때 경제 주체들이 위험을 겪게 된다라는 건데, 위험에 노출된다는 건데, 경제 주체가 누구예요? 또 기업 또 그렇지. 경제 주체의 삼각편대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죠? 정부 빼고 가계나 기업 등이 되겠지, 그지? 특히 더 중요한, 뭐 기업도 국민이긴 한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계에 속하지 않아요, 그죠? 오케이? 다시 맨 첫 줄 보세요. 맨 첫 줄. 정책이 뭐라고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총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빠지면 그걸 가만두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뭐에 가까워지고 있냐면 요거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오케이? 네. 지금 우리는 뭘 보려는 거냐면 잊지 마세요. 정책 수단의, 그죠? 선택의 사례를 보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봐 이걸 기억을 해야 이 지문에서 중점적으로 뭘 설명하겠구나가 딱 드러나는 거지. 이 글은 전반적인 환율과 경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는 요소들 관련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예, 조금만 더 봅시다. 보세요. 네, 그래서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자, 경제 변수에다 박스.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자, 거기 밑줄 하세요.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까지 밑줄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오버슈팅에다가 일단 놔두세요. 뒤에 있으니까. 알겠지? 뒤에 보시면 이러한 오버슈팅에다 박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뭐라고?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쳐야 돼. 이러한이 지시어잖아. 그지? 네. 이러한이 뭐예요?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 그지? 네. 오케이? 자, 오버슈팅은 잘 봐봐. 괄호 열고요.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까지 괄호 닫고 촉발되는 애다. 물결 화살표로 연결.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걔네들에 의해 촉발된다고요. 알려져 있다. 됐니? 네. 여기서 또 물가 경직성에다 박스. 네, 괄호 열고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까지 걸어 닫고 정도에다 물결 화살표 연결. 의미한다 밑줄. 됐니? 그러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위태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오케이? 환율이니까 여기서 가봅시다. 자, 보자. 이런 환율이나 주가와 같은 경제 변수예요. 경제 변수의 급등락. 오케이? 이게 지금 저 얘기예요. 이게 급등락이 뭐냐면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그지? 단기 등 오르거나 락 내리거나, 그지? 오케이? 경제 변수의 급등락을 뭐라고 한다고?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슈팅은 일반적으로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물가 경직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의한 불안 심리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중점적인 게 물가 경직성인가 봐. 이거 설명하네. 그지? 오케이? 물가 경직성. 물가 경직성이 뭐래요? 물가가 변동하기 어려운 점. 그렇지. 물가의 변동 가능성이 적은 게 경직성이에요. 그죠? 거기 물가가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어려운 정도예요. 그죠? 잠깐 미안. 변동 말고 조정으로 합시다. 조정 미안. 물가의 조정 가능성이 낮은 거. 어려운 정도. 오케이. 네. 요걸 뭐라고 한다고? 네, 물가 경직성이라고 한다고. 됐니?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어서 좀 봅시다. 밑에다가 연결해서 이제 요약하면서 볼게요. 자,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일단 거기까지 잠깐 끊으세요. 슬래시. 내용 구분 좀 할게요. 문제 너무 길어요. 알겠죠? 여기서 일단 서술어는 이해하기 위해입니다. 이해하기 위해다 밑줄. 역시 주어가 없어요. 우리가 할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괄호 열고 물가 경직성에 따른까지 괄호 닫고 환율의 오버슈팅에다 물결하세요. 연결. 우리가 지금부터 볼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이에요. 오케이? 잘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한 거냐면 구체화되어 있어요. 오버슈팅은 경제 변수의 급등락이에요. 환율도 되고요. 주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오케이? 되니? 그 중에서 환율의 오버슈팅을 볼 거고 환율의 오버슈팅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물가 경직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고 불안 심리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데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보자라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에다 밑줄. 역시 주어가 없죠. 근데 이 알아보자는 이해하기 위해 알아보자예요. 오케이? 자, 그럼 뭘 알아보느냐? 괄호 열고. 어디서 괄호를 여냐면 통화를부터 괄호 열고.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까지 괄호 닫고. 알아보자를 화살표로 연결하세요. 알겠니? 네. 자, 그럼 봅시다. 자, 차근차근 해봅시다. 밑에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오버슈팅인데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하려고 해요. 이걸 알아보려고 해. 오케이? 근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케이? 뭐냐면 통화를 일종의 금융자산으로 보고요. 통화가 뭐예요? 그치,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돈. 오케이? 그 돈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되겠다. 정리를 해보면 경제 충격에 대한 환율의 조정을, 오케이? 자, 경제 충격에 대한 환율의 조정을 기업, 장기, 니은, 단기 알아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장기 단기로 좀 나눠서 볼게요. 보세요. 네,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까지 일단 끊으시고, 그러니까 요거니까 요 얘기를 좀 구체화한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알겠지?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까지 끊으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장기에는 물가 그 다음에 플러스 물가 그 다음에 환율 모두 신축적이에요. 장기에는 물가도 그렇고 뭐 환율도 그렇고 신축적으로 움직여요. 알겠지? 됐니?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 경직적. 그렇지.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인 거예요. 오케이? 네. 지금 설명을 장기 단기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 뒷문장은 물가는 어떻고 환율은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재정리를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가와 환율은 모두 신축적인데 단기에서 물가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으로 서로 다르구나. 성격이. 오케이? 보자. 자, 이러한에다 다이아몬드 하세요. 이러한은 지시어죠? 요 차이. 자,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까지 끊으세요. 그 단기 얘기야, 장기 얘기야? 조정 속도 차이는 단기야, 장기야? 단기죠. 장기적으로는 둘이 똑같지 않아요. 신축적으로. 그지? 단기 얘기예요. 네, 보세요.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서, 환율에다 박스하시고요.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 설명되는데 밑줄. 이에 의하면 괄호 열고 장기의 환율은 자국의 물가 수준을 외국의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까지 괄호 닫고 나타나며에다 물결 연결하세요. 자,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까지 끊어. 일단 잠깐 끊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신축적이니까, 오케이? 뭐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환율도 같이 올라가요. 그죠?
됐니? 네. 그래서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을 하는 비율로 나타나고 이걸 뭐라 그래? 균형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그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균형 환율이 돼요. 이게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거죠. 네. 오케이? 됐니? 균형 환율인데 균형 환율은 뭐냐면 간단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뭐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상승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모두 상승한다. 환율도 같이 상승한다. 요 얘기네. 그지? 예. 이를 균형 환율보다 가령 예를 들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실질 통화량에다 박스 하시고 변하지 않는다. 밑줄. 네, 이때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보세요. 실질 통화량이 뭐냐? 요거 좀 알고 가셔야 돼. 자, 선생님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월 100만 원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오케이? 월 100만 원. 매달 월 100만 원이 주어져 용돈으로. 100만 원이 주어지는데 오로지 여러분들이 책 사는 것에 그걸 다 쓴다고 합시다. 이제 권당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00권을 살 수 있죠. 네. 그지? 그런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책값은 그대로 10,000원인데 그러면 책을 몇 권 살 수 있게 돼? 200권을 살 수 있게 되죠. 그죠? 네. 이게 실질 통화량이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2배가 됐는데 그 돈 2배의 돈으로 2배의 물건을 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구매력을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 자, 그렇게 샀는데 내가 많이 사가니까 책방 아저씨가 책값을 올렸어. 건당 2만 원으로. 그래서 200만 원으로 몇 권을 살 수 있게 돼? 100권을 사게 되지. 그럼 이제 뭐가 돼? 실질 통화량이 예전과 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또 같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 실질적인 통화량은 유지된다라는 개념인 거지. 이해되죠? 그렇죠? 보세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되니? 물론 이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오버슈팅 봐야 되는데 오버슈팅은 단기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지? 장기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다이아몬드 하세요. 그런데 단기에는 다운표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다른 움직임에다 박스 나타나면서 밑줄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오버슈팅 박스 발생할 수 있다. 밑줄 가령 예를 들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자 보세요.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자 실질 통화량 박스 증가하고 밑줄 화살표로 증가하고에다 연결하세요. 오케이?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요. 됐니? 오케이? 네. 그럼 거기에다 동글뱅이 1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이거 순서예요. 알겠지? 물론 이거는 다 읽고 사후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뭐가 상승하냐면 물가가 경직적이다라는 얘기는 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죠. 네. 그죠?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통화량이 상승을 해요. 그럼 뭐가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돼? 늘어요. 옳지. 상승해요. 실질 통화량이 뭐라 그랬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관련됐다 그랬지. 그지? 물가는 그대로인데 내가 가진 돈은 많아요. 그럼 실질 통화량이 상승해요. 그죠? 네.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한다. 그지? 네. 사람들이 겁나 소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에 따라 자 시장 금리에다 박스 하락한다. 밑줄 동글뱅이 2 거기 시장 금리는 앞에서 동글뱅이 2 하시고 자 순서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 금리가 하락한대요. 됐니? 자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쌤 봐봐.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걸 보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그를 잘 이해하기 위한 거야.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뭐라고?
궁극적인 목적 이거 왜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그지? 그냥 열심히 재밌게 막 그냥 표시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지. 자 봐봐 실질 통화량이 상승을 하면 그것이 시장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진대 그지? 아 왜 그러지? 하고 잠깐 끊으셔야 된다는 거지. 이해 정도에는 차이가 있고 그죠? 이해의 속도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게 안 되면 질문을 해도 좋고 곰곰이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 모든 것들이 독해력 향상에 기반이 되는 겁니다. 봐봐요. 실질 통화량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죠. 네. 소비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그지? 네. 그럼 뭘 안 하냐? 대출을 안 해요. 그지?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는 대출 좀 해가세요 하고 금리를 올리겠니 내리겠니? 내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지?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인식이 퍼져요.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심리가 꺾인다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을 잘 보셔야 돼. 알겠지? 자, 그다음 또 질문 봅시다. 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이 일단 전제예요. 자,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하락은 시장 금리 하락에다 박스 하세요. 자,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에다가 으로까지 괄호하세요. 투자의부터 괄호 열고 기대 수익률 하락까지 걸어 닫고 이어져 밑줄. 오케이.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자 투자 자금에다 박스 밑줄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자 거기 자 신규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까지 괄호하고 결과에다 물결 화살표로 연결 초래한다. 오케이. 그럼 거기 어디에다가 쓰셔야 되냐면 투자 기대 수익률 하락에다 동글뱅이 3 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세 번째? 투자 수익률 기대니? 수익률. 아 투자의 기대 수익률 미안. 자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뭐가 돼? 하락하게 돼요. 오케이. 네. 그다음 옆에 결과에다가 동글뱅이 4 하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번째로 외화 보유가 줄어들게 돼요. 그냥 선생님이 정리한 거에 간단하게 그냥 뭐라고 쓰셔도 되는 결과라고 써도 돼요. 알겠지? 어떤 결과인데 우리나라에 투자되어 있던 돈은 딴 데로 빠져나가고 새로 신규 유입되는 화폐 그지? 외화는 없고 왜? 이자가 낮으니까요. 그지?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해요. 이자는 양방향으로 작동하죠. 내가 돈을 빌렸을 때 내가 거기다 줘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받은 것이기도 해요. 그죠? 투자자는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를 하고 싶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의 전체 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외화가 빠져나가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신규로 들어와야 될 외화들이 안 들어와요. 금리가 낮고 기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외화 보유가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럼 외화 보유가 줄어들면 외화는 많아지는가요? 적어지는가요? 적어지죠. 희소성은 곧 뭘로 이어진다?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반대편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죠. 금리 환율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죠? 밑에 이제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봐봐.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에다 박스 상승한다. 밑줄 동글뱅이 5.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선생님 봐봐요. 여기 주목. 여기에 되게 중요한 지금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문장의 구성 자체는 자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다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주어랑 그 다음에 수식 어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5번에서 번호 정렬이 막 여기저기 되어 있지. 그지? 네. 이게 수능 지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정렬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아니 주어 딱 1번, 주어 딱 2번, 주어 딱 3번 이렇게 글을 써놓으면 누가 못 읽어 그걸. 다 읽지 그걸.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때 형식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정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요. 실질 통화량이 상승을 해요. 단기에. 알겠지? 근데 물가가 어떻다고요? 경직적이라고 지금. 되니? 물가가 경직적이어가지고 시장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가 경직 실질 통화량이 상승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니까 외화가 빠져나가거나 덜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서 외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 통화량의 가치는 하락하면서 환율이 상승한다고. 환율은 신축적으로 움직이니까. 되니? 이해돼요? 네.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네. 그지? 되니? 자 이제 봐봐요. 예. 자, 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끊어. 일단 내용 구분하자. 일단 여기 봐봐. 원래 통화량이 상승하면 오케이? 나중에 물가가 따라 올라가고 그지? 환율도 올라가요. 장기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여기에 그다음에 이어서 봅시다. 자, 그것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끊으세요. 여기 이것까지 더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뭐가 돼?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그게 오버슈팅이래요. 보자. 예, 시간이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다. 끊으세요. 봐봐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오케이? 잘 따져보세요. 자, 거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얘는 무엇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그지? 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 거라는 거죠. 물가가 안 올라요. 돈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통화량이 상승했는데 물가가 그대로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실질 통화량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그지? 구매력이 상승하면 대출을 안 하니까 금리가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계속 외화가 안 들어오고, 그죠? 외화는 계속 빠져나가겠지. 그지? 그러니까 오버슈팅의 정도가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 중간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예요. 외화 보유에 대한 거. 오케이? 물가가 경직되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외화 보유에 대한 정도가 계속 하락하니까 오버슈팅이 강화된다라는 거야. 그지? 이해되니? 자, 보세요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즉 물가의 경직성이 완화되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까지 일단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물가는 그러니까 안 오르진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물가도 신축적이니까. 오케이?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다시 금리가 원위치 되고, 그지? 원위치 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환율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노출돼요. 이 말을 듣고 확 와야 돼, 얘들아. 느낌이 확 와야 돼. 그지? 환율이 빵 올라가는 게 오버슈팅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그거 다시 원래 장기적으로 원위치 돼요, 그죠? 그 사이에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걸 누가 해결을 해주고 누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그지? 우리 그걸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억나죠, 그죠? 이거 다 사례고요, 그지? 환율을 통한 경제 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는 거였지, 그지? 오케이? 그 사이에 문제, 그죠? 그럼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자, 예방하고 밑줄, 대처하기 위해 밑줄. 그지? 왜 예방하고 대처해야 돼?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죠?
정부 박스.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동원 밑줄 동원한다. 그지? 됐니? 잘 봐봐요. 아하. 그래서 경제 충격에 대한 자 요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야? 무엇을 위해? 정책 수단을 뭐한다? 동원한다고요.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뭘 본 거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들을 쭉 본 거예요. 알겠지? 봐봐. 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 물가 경직성 앞에서 괄호 열고 완화하기 위한까지 괄호 닫고 정책 수단에다 물결 화살표로 연결. 아 이제 정책 수단 중에 첫 번째는 뭐야? 물가 경직성 완화예요. 그죠? 왜 이 모든 일이 물가가 경직되어 있으면서 일어나는 거지. 물가가 경직되면서 실질 통화량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하락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를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을 먼저 동원해야 돼. 맞지? 자, 그래서 그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에다 박스 하세요. 론일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거기 밑줄 하세요.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까지 밑줄. 불필요한 자 밑줄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까지 밑줄. 것을 들 수 있다. 오케이? 되니? 물가 경직성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외환 관련 정보를 뭐한다? 공개해요. 신속하게.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한대요? 가격 규제 축소. 다만 얘네들은 뭐가 낮아? 강제성이 낮아요. 오케이? 그지?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봐봐요. 가격 규제를 축소한다라는 거는 감이 와요. 그죠? 왜? 물가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거니까. 그지? 다만 이게 가격 규제를 축소한다라는 것은 가격을 알아서 올리세요라는 얘기야. 알겠지? 가격을 알아서 올리세요. 근데 그걸 뭐 하진 않아? 강제하진 않아. 그지?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쵸? 관련 정보, 무엇에 관한 관련 정보예요 지금?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지? 또 이거를 왜 물가 경직성 완화를 위해서 이걸 왜 하는 걸까? 자, 이런 얘기야. 지금 거기 지금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그지?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이 된 외화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빠져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지? 수급이 불균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물가를 올려야 될, 즉 가격을 올려야 될 요소들이 있다면 외화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성이 낮은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자,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자 오버슈팅부터 괄호 열고 한편에다 나야문도 하세요. 한편 자 괄호 열고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괄호 닫고 정부에다 박스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거기 밑줄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밑줄 정부가 세금을 조절하죠.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까지 밑줄.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이 돼버린 거야. 그죠? 오버슈팅, 요거는 오버슈팅을 어떻게든 조금 막아보려고 물가 경직성 완화시키려고 한 거지. 그지? 오케이? 이제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을 뭐 해야 돼? 낮춰야 돼. 되니? 부정적 파급을 낮추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세금 조절을 한다거나 자 여기서 잠깐만 보세요. 쌤 봐봐요. 주목. 오버슈팅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지. 그지? 네. 환율이 상승했으면 수출과 수입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건데 잘 봐봐. 수출은 좋을까 안 좋을까? 환율이 올라가면 되게 좋아요. 그지? 1달러에 팔던 게 그지? 1,00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환전이 됐는데 1,100원이 되면 내가 1,100원으로 벌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달러에 똑같이 팔아도 돼. 그지? 그럼 이제 환율 상승폭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어. 근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 환율이 상승했어. 그럼 뭐 할 수도 있어?
파는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많이 팔려고 할 수도 있고. 그지? 수출은 되게 좋아요. 수입은 안 줘요. 안 좋아요. 원래 1달러짜리 수입하면 1,000원에 팔면 됐거든? 근데 1달러짜리 수입하면 1,1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사람들의 구매가 줄어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파급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야?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을 조절해서 이제 가격을 좀 원래 가격으로 더 떨어뜨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보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내수의 위축을 방지하려고 한다. 오케이,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내수, 국내에서 물건을 안 사게 된다고. 왜? 외국 물건이 비싸지니까. 그지? 그것에 대한 위축을 방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되니? 또 있어요. 또한에다 다이아몬드 하시고, 또한 환율의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까지 괄호로 묶으세요. 수출입 기업의 환율자, 밑줄 물결,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해다. 물결 화살표로 연결. 하거나 외환 차입식, 자, 지급 보증을 제공해다. 물결. 이것도 다 뭐야?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거야. 오케이. 그지? 세 번째. 환율 급등락 피해 대비. 그죠? 환율 급등락 피해를 대비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지급 보증을 제공한대요. 지급 보증. 그지? 환율 변동 보험 또는 지급 보증. 오케이. 되니? 근데 이런 애들은 다 어떠냐면 정책이 직접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금을 조절하거나 환율 변동을 보험을 제공하거나 지급 보증을 다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직접성이 높은 거죠. 이해돼요? 네. 이렇게 봐봐. 이쪽이 더 많지? 이게 뭐야? 경제 주체들의 위험에서, 그죠? 좀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들이잖아. 오케이? 되니? 자,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까지 끊으세요. 자, 내용 부분. 이거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 기초경제 여건에 관련된 내용이잖아, 그지? 건들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엔간하면 안 건드려요, 이거는. 대신 요거에 대한, 그지? 경제 주체들의 위험을 정책적으로 좀 뭐 하려는, 좀 이렇게 완화시켜 주려는, 그지? 네. 그런 움직임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까지 끊으세요. 되니? 질문? 네. 요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뒤에 문제가 4문제 정도 있는데 4문제를 푸는데 지금 3분 드릴 테니까 1, 2, 3, 4번을 풀어봅시다. 시작. 1번부터 보세요. 1번은 좀 쉽게 해결하셔야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에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장기에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환율은 오르겠죠. 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지? 물가가 오를 것이고, 즉 기초 경제 여건 자체가 상승할 것이니까 환율도 상승할 거예요. 알겠지? 2번. 자, 2번이 좀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A국의 외화 보유가 줄어드는 거고, 그럼 어떻게 돼? 외화의 가치가 상승,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 환율이 급등.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럼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B국은 올라가요. 내려가죠. B국 자국 통화량이 상승하면 이제
그게 이제 물가가 경직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금리는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거예요. 왜? B국으로 빠져나갔던 투자 자금이 B국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 A국으로 리턴하게 될 테니까.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알겠지? 적절하지 않은 건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부터 볼게. 외국의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 정도는 더 커질 것이다. OX. X예요. 그죠? 왜? 오버슈팅 정도가 작아지죠. 그지? 왜냐면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B국에 투자했던 외화가 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고, 그 빠져나간 게 A국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 외화가 많아지니까 오버슈팅은 좀 줄어들겠죠. 그죠? 오케이. 2번.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지? 맞죠? 그래서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신축적이니까. A국의 4번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죠? 보기 말미에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된다. 그죠? 오케이. 마지막으로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도 나왔죠? 네, 답은 1번이네요. 3번 하나씩 봅시다. A는 지금 자 특정 시점 T에 떨어졌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되고 있지. 그지? 이거 뭐예요? 시장금리예요. 그죠? 그 다음 B는 특정 시점 T에서 급상승했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지. 그지? 이게 뭐예요? 환율. 그 다음에 C는 특정 시점 T에서 확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복귀하지. 이게 뭐야? 실질 통화량. 답은 몇 번? 4번. C, A, B. 오케이. 마지막 4번의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얘들아,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상적인 환율의 변동은 뭐 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미세예요. 그죠?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경제 주체들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죠. 됐지?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돼.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여기까지 좋아요.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이게 뭘 건드리는 거야? 전체 환율, 그지? 움직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전체 환율의 움직임을 건드리면 안 돼요. 다음 3번입니다. 질문 이해되지? 그죠?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현대시 감상입니다. 이제 보시고, 시가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절대 수능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데, 이유는 이래요. 뭐냐면 이 문학 파트는 예술 파트예요. 그죠? 수능에 유일하게 수능 전체에서 예술과 관련된 영역을 테스트하는 파트가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은 어렵잖아요. 그죠? 오케이?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쉽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최대한 문제를 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뭐 현대시를 아주 깊이 감상을 해서 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이렇게 안 해요. 알지? 예? 되게 단순하게 출제가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틀리면 안 돼. 틀리면 나만 틀려요. 알지? 정답률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타격이 되게 커요.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서 꾸준히 보면 현대시는 안 틀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대시가 뭐냐라는 거. 이렇게 시가 뭐냐. 두 번째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수능 특강 발매는 이제 1월 31일 날 되는데, 그게 떴어요. 그 작품 목록이 떴는데, 현대시는 굉장히 지금 40작품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0몇 개 정도는 굉장히 낯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출제되던 그런 시들은 다 빠지고 되게 생소한 시들, 교과서에 전혀 실리지 않은 시들 또 많이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이번에 소특의
포함이 됐어요. 알겠지? 그럼 그런 시들을 바탕으로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거기 일단 시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잠깐만 볼게요. 시. 자, 봐봐. 서정적 자아에다가 박스 하세요. 서정적 자아. 서정적 자아가 누구냐면 화자예요. 근데 왜 서정적 자아라고 하냐면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니?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개에다가 괄호하세요. 세 개. 세 개는 얘가 바라보는 대상이나 혹은 얘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괄호 치시고 쓰세요. 세 개 위에다가 대상 또는 상황. 그 다음에 내면화에다 물결하세요. 내면화. 내면화는 뭐냐면 자기가 받아들인 주관적인 인식이에요. 주관적 인식. 시는 이거예요. 딱.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는 자기가 어떤 특정한 정서 상태에서 바라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시예요.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전부 다 정말 핑크빛으로 로맨틱하게 보이겠지. 그런데 밖에 눈이 벌벌벌 와요. 표현이 됐나 모르겠다. 눈이 와요. 펑펑펑. 그걸 딱 봤어. 눈 오는 걸.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니까 저 눈도 나를 위해서 내리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 푹푹 눈이 내린다. 이렇게. 그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백석의 시예요. 시 첫 연인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아니 무슨 눈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내려, 그지? 말도 안 되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인식이에요. 자기가 볼 때는 저 눈도 내가 나타샤를 사랑해서 내리는 눈인 거야.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정서 상태는 뭐야? 나타샤에 대한 사랑인 거지. 오케이? 그것만 알면 돼요. 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찾아내느냐의 싸움인 거지. 그걸 연습을 하라 이거죠. 그 연습의 주된 소재가 뭐가 돼야 된다? 수특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였던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연습한 결과를 뭘로 확인해야 돼? 기출로 확인하시고. 오케이? 선생님이 현대시를 감상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7가지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보기를 통한 정보. 자, 보기. 이런 거예요. 비문학 독서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확률의 오버슈팅과 오버슈팅에 따른 정책수단의 선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A국과 B국의 경제 상황을 봐야 돼요. 오케이? 근데 문학은 반대예요. 보기 박스에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작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박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땐 꼭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7번 문제 보세요.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봐봐.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까지 끊으세요. 자, 지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나와 마을이란 그림 제목에다 박스 하세요. 나와 마을. 박스 하시고 그게 뭐야? 그게 이 사람이 경험한 대상이야. 대상. 오케이? 자,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당나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시인은, 오케이? 그림의 모습은 그거야.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커다란 당나귀의 눈망울이었고 그 당나귀의 눈망울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을이었다라고 느낌을 말했다까지 끊으세요. 그림이 올리브빛 사나이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나귀가 이렇게 있나 봐. 당나귀 눈이 이만한데 이 안에 마을이 들어가 있대요. 이렇게. 오케이? 당나귀. 꿈에 나올 거 없다. 자, 보세요. 자,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주목한 거야. 또한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로 이루어진 샤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괄호 열고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형했다 괄호 닫고. 이게 주관적 인식이야. 여기 나와 있는 그
마을이 뭐 같았던 거야 이 사람한테? 자기 고향 마을 같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주관적으로다가. 됐니? 네. 보세요. 그래서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에다 물결. 주관적인.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동네 같아. 우리 고향 동네 같아. 그리워. 이렇게 이어진 거지.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되니? 됐어요? 질문. 자, 그렇게 보기 박스를 보시고요. 그다음 앞으로 가서 그다음에 항상 뭐 보셔야 된다. 제목에다 별표. 항상 제목 먼저 보셔야 돼. 항상. 오케이? 그러면 아까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샤갈의 마을은 샤갈의 그림 속에 있는 마을을 뜻하죠? 근데 그 마을이 화자한테는 뭐처럼 보여? 자기 고향처럼 보여.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시어의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자. 그래서 긍정에다가는 동그라미, 부정에다가는 세모.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요, 시는 진짜 30~40%는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식어에다가 밑줄, 서술어에다가 밑줄 하세요. 수식어, 밑줄, 서술어, 밑줄. 보통 이제 수식어는 앞에 오고 서술어는 뒤에 오는데 얘네들이 또 시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런데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있어. 시어 자체는 긍정인데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또는 시어 자체는 부정인데 서술어나 수식어는 긍정일 때가 있어. 그지? 그러면 무조건 뭐가 이겨? 4번이 이겨. 알겠니? 수식어나 서술어가 더 중요해요. 알겠죠? 알겠니? 그 다음에 5번, 인식과 관련된 시어에 주목하자.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인식도는 정서와 관련된 건데 뭐 예를 들어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관련돼서 뭐 눈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은 물결을 쳐서 확인을 좀 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 크게.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나만의 필살기예요. 이거 선생님만의.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시에 보면. 오케이?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얘기하면 이런 거 그지? 가난한 애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 푹푹 눈이 내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그렇게 눈이 내려? 그지? 그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치환하면 돼. 그것은 그냥 화자의 인식. 그러면 다 해결돼. 얘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끝나요. 2012년에 수능에 출제됐던 시 중에 구두 한 켤레의 시라는 그런 시가 있었고 작품이 있었거든. 거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고향에 다녀온 내 구두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있다 이렇게 시작해요. 소리가 묻을 수 있나? 없죠, 그죠?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구두에서 마을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화자의 인식이야, 그게. 오케이? 그러니까 구두는 곧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마을,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매개체인 거야. 알겠니? 그게 화자의 인식이라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분명히 시에 나오거든. 그럼 그걸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무슨 소리지 하지 말고 그냥 그게 화자의 인식이구나. 끝나요, 그러면.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는 거예요.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필살기 7번에다가 별표 3개 하시고, 우리가 시를 정말 잘 읽으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지? 또 시험장에 들어가서 긴장도 되고 하다 보면은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중간에 걸리는 게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대충 전체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엄청 이미지가 완전히 이질적인 뭔가가 나와. 이건 뭐지? 그러면 그거를 봐봐. 가장 어리석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시어만 놓고 분석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향에 대한 이미지 총 나오는데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이것은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 전체 맥락하고 전혀 관계없이. 오케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고, 두 번째는 그걸 버리는 거야. 그것도 조금 그게 차라리 그게 그냥 그 시어만 놓고 분석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낫긴 한데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오케이? 그 시어를 들여다보세요.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시어지? 이게 무슨 식구지? 하고 의아함이 드는 부분이 생기면 전체 맥락, 전체적 흐름에 기대어서 그 식구를 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알겠지? 저 요령만 잘 연습을 해도 C에서 웬만하면 틀리는 일 없어요. 알겠지?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보세요. 자, 예, 나의 C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기 박스 봤죠? 자, 작가는 무엇을 봤죠? 샤갈의 나와 마을이라는 그림을 소재로 해서 시를 쓴 거고요. 그죠? 제목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시를 봅시다.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눈에다 박스. 샤갈의 마을 박스, 눈에다 박스. 왜? 제목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 조금 독특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지만 하는 게 있어요. 3월의까지 밑줄 하세요. 3월의. 3월의가 눈을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3월의 눈은 어울려 안 어울려? 잘 안 어울리죠. 그죠? 3월은 눈이 오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3월은 눈이 안 오는 봄이잖아요. 그지? 그 봄에 내린 눈이야. 쉽게 말하면. 오케이? 보자. 봄을 바라고서는, 자, 봄은 긍정 부정? 긍정. 동그라미 하세요. 봄은 긍정이에요. 그죠?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정맥에다 일단 잠깐 아무 표시도 하지 마시고 쌤 봐봐. 정맥은 어떤 피가 흘러요? 나오는. 그치?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깨끗한 게 들어있어요? 정맥이? 아니죠. 동맥이 나오는. 그치? 동맥은 이렇게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산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피고, 그치? 그렇게 저 모세혈관을 통해 각 기관을 돌고 이제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거의 이제 찌꺼기가 섞인 피가 정맥을 통해, 그치? 그러니까 정맥피는 사실은 좀 어때? 그치? 약간 이렇게 뭐랄까? 깨끗해져야 할 피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이건 부정에 좀 더 가까운데 앞에 새로 돋은이 있어. 새로 돋은에다 밑줄. 새로 돋은은 새로 생겨난이지. 그지? 네. 그러면 정맥은 긍정으로 보라 부정으로 보라? 그렇지. 긍정으로 보라. 정맥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뭐가 세다고요? 서술어가 더 세. 수식어가 더 세요. 알겠지?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까지 끊으시면 여태까지 쭉 이미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에 얘기하고 있어요? 3월에 어떤 생동감과 생명력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눈이 내리지만. 오케이?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까지 일단 끊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풍경을 보여주는데 무슨 풍경이야? 눈 덮인 풍경이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어떤 정서로 볼까? 보기 박스에 나와요. 그 어떤 정서로 바라봐요? 그리움의 정서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지? 오케이. 3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자,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에다 밑줄 뭐가? 겨울 열매들, 그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열매들이. 그러니까 생명력을 가진다, 생명력이 사라진다. 그렇지. 겨울 열매들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지? 그 봄의 생명력을 조금 더 뭐 해주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지? 예, 밤의 안악들은 그 해에 가장 제일 아름다운 불을, 제일 아름다운 데다 밑줄 쓰시고 불에다 동그라미, 아궁이에 집힌다까지 끝나요. 끝났어요. 그 시가. 그러니까 이 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정서나 주관적 인식이 잘, 그지? 명확하게 안 드러나죠. 굉장히 까다로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이렇게 실릴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보기 박스가 있는 거. 그러니까 보기 박스에서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만들었고, 무엇을 보고 만들었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정서가 드러나는지 다 설명해줬지. 두 번째, 이게 수능 특강 연계 작품이에요. 이게. 그지? 암수는 이렇게 출제되기가 어렵지, 그지? 되니? 자, 그럼 이제 시 봤으니까 7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1번 샤갈의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거. 이거 무조건 맞죠? 네. 그 다음 2번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의 시인이 그림 속 이질적 이미지들의 병치를 다양한 이미지들의 병치로 변형하여 봄의 생동감을 형성한 거. 맞죠? 3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의 풍경으로 변형한 거. 이게 공감각적 이미지예요? 아니죠. 이건 시각적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죠? 오케이? 답은 3번. 그 다음 올리브빛은 시인이 그림 속에서 영감을 받은 거. 그죠? 거기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겨울 열매들을 물들이는 따뜻한 봄의 이미지. 그죠? 나쁘지 않고.
5번 안악과 아궁이 등은 시인이 초현실주의적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고향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니까 안악, 아궁이 이런 것들이 좀 고향의 이미지랑 연관이 되죠. 답은 3번이에요. 됐니? 자,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봐봐. 여기까지는 그냥 뭐 풀이에 그러니까 시에 접근하는 거라면 이제 풀이에 조금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알겠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순서는 가, 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오케이? 이게 가장 미련하고 가장 공부를 안 한 이제 방식이 뭐냐면 그냥 가를 읽고 나를 읽고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 이렇게 푸는 게 좀 복잡하다 오히려 더 문제가 안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순서는 항상 뭐냐면 보기가 먼저예요. 보기. 지금 나의 보기가 있잖아요. 그지? 그 나를 먼저 푸는 거야. 나와 관련된 거. 그지? 그 다음에 꼭 뭐 하지 않아도 좋다? 지문 순서로 풀지 않아도 돼요. 나를 읽었잖아요. 그지? 두 번째 요령은 아주 간단한데 작품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돼.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샤가레 마을에 내리는 눈과 가에 있는 유치원의 출생기는 전혀 다른 시예요. 오케이? 이 둘을 동시에 읽고 풀면 안 된다고. 나를 읽었지, 그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가로 가는 게 아니야. 5번 문제를 봐야 돼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돼 있잖아. 공통점에다가 박스 하세요. 공통점. 공통점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둘 다 있어야 돼요. 오케이? 어? 선생님하고 송중기하고 박보검의 공통점. 남자다. 그래 또. 어? 생물이다. 야이씨. 생물이다. 또 공통점. 공통점에 손이 손이 있다.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공통점이네요. 그죠? 내가 바란 건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뭐 한국 남자다 뭐 이 정도 한 2,500만 선까지 내가 원했던 건데 뭐 70억 선에서 줄어들진 않아요. 그지? 안타깝고 어떤 반에 갔더니 소리 난다 이러더라고요. 소리 난다가 뭐냐? 생물이다랑 비슷한 거네. 그지? 생물이다가 낫네 차라리. 생물이다. 어? 소리 난다, 존재한다, 별게 다 나와. 한국인 남자죠, 그죠? 자, 연예인이다 이런 건 안 되지, 그지? 나 때문에, 그지? 그다음에 유부남이다 안 되죠, 그죠? 걔네 둘 때문에 한 명이 또 돌아왔네 또. 아이고 잠깐만요. 아, 두 명이 아니죠, 그죠? 두 분이 아니어서 유부남도 안 되고, 그죠? 자, 공통점은 그러니까 셋에 모두 해당해야 되니까 한 가지의 개체를 가지고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나와봤잖아. 1번 봐봐.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 일단 시간과 관련한 표지를 제시하여 끊으세요. 있는지 보세요. 이 표지는 뭐냐면 그 어떤 걸 드러내주는 말을 뜻해요. 그죠? 시간을 드러내주는 말이 있나요? 3월. 시적 분위기 조성하나요? 봄. 일단 살려두세요. 2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끊으세요. 과거 시제 있나요? 없어요. 온다, 떤다, 덮는다, 집힌다. 다 현재 시제예요. X. 뒤에 효과는 볼 필요도 없어요.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끊어. 야 이거 맞을까 틀릴까? 무조건 틀려요. 왜? 주관적이 보기 박스에 나왔어요. 그죠? 그걸 나와 마을에 나와 있는 당나귀 눈 속에 있는 마을을 자신의 고향 마을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엄청 주관적인 거지. 그지? 네. 예. 그죠? 네. 됐니? 네. X. 암울하고 비관적인 정서를 내포한 시어를 사용하여 끊어. 그래요?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전체 맥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봄의 어떤 생동감 이런 건데 선생님 눈 이거 암울하지 않나요?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알겠지? 전체 맥락이 중요해요. X.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묘사하여 끊어.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거기 정맥이 바르르 떤다. 정맥을 자연물로 볼 수 있나요? 그치. 그게 어렵지, 그지? 사실은 이걸로 답이 나와 이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 까다롭냐면 공통적으로 보기 까다로운 게 앞을 잠깐 봐봐. 유치원의 출생기를 보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 마지막에는 융희 2년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게 시간에 관련된 표지인지 아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연호라 그래.
연호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호. 이제 어떤 왕이 재위하는 시기 1년부터 그 왕이 죽을 때까지를 연호라 그래. 그지? 오케이? 이건 일본 왕의 연호예요. 알겠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왕의 연호인데 그럼 그걸 알 리가 없잖아. 연호라는 개념 자체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선생님 이거 연호를 5번 못 풉니까? 그게 아니라고.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5번이. 이해돼요? 네.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가는 읽어보시고 한번 6번을 풀어보세요. 나중에. 알겠지? 질문. 네. 현대시는 저 7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 자, 문법 품사. 저번 시간에 이제 품사의 정의와 그 다음에 종류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봤고요. 자, 품사는 뭐냐면 단어를 나눠 놓은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라는 애를 어떤 기준에 따라 나눠 놓은 걸 품사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품사는 무슨 사로 끝나는 9가지예요. 그죠? 접사를 제외하고. 알겠니? 네. 그러니까 그거 좀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품사 필수 개념입니다. 자, 필수 개념 많지만 크게 3가지. 대명사, 격조사, 그 다음에 활용 3가지만 볼게요. 자, 먼저 대명사. 선생님이 적은 거 보고 쓰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조금 칸이 애매할 수 있어서. 대명사는 크게 종류가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도 있어요. 대명사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가 있다. 그 중에 인칭대명사는 크게 3수로 나눠지는데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눠져요. 들어봤죠? 자, 뭐가 1인칭이죠? 나를 뭐라고 하면 좋으냐? 화자예요. 화자는 무조건 1인칭. 화자를 대신하는 말. 오케이? 2인칭은 청자야. 너, 당신. 듣는 이를 대신하는 말. 그럼 이제 그 외가 뭐가 되는 거야? 3인칭이 되는 거지. 화자도 청자도 아니네. 오케이? 그게 기준이고, 그 화청자가 아닌 애의 3인칭이 다시 또 3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미지칭. 미지칭은 뭐냐면 미지. 미지가 뭐야? 미지. 모르다. 미지의 세계. 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깥에서 누가 똑똑 두드렸어. 누구세요? 할 때 누구가 미지칭이에요. 두드린 사람을 지칭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또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음료수를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데 깨고 이렇게 잠 좀 깨고 하라고. 그지? 나한테 주는 사람은 없더라고. 수업을 딱 들었는데 누가 음료수를 딱 갖다 놨어. 야, 이건 누가 사다 놨니? 할 때 누가가 뭐야? 미지칭. 사다 놓은 사람은 확실히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 미지칭. 오케이?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을 모르는 거야. 이거 한 번에 적을게요. 한 번에.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부정칭.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거야. 오케이? 정하지 않아서 똑똑 두드려서 누구세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네. 무섭잖아요. 누가 좀 나가봐라 할 때 누가가 부정칭이야. 누굴 정하지 않았다고. 누가 좀 나가봐 이렇게. 오케이? 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 여기서 음료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물론 농담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구질구질 야 누가 음료수 좀 사라. 그럼 이게 뭐가 돼? 부정칭이 되는 거야. 그죠? 구질구질하지만. 오케이? 이게 뭐예요? 아무도 정하지 않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라는 말로 교체 안 해. 아무나 사와라 뭐 이렇게. 이렇게 물이 쏟아졌어. 또는 음료수가 쏟아졌어. 야 이거 누가 쏟았어? 하면 누가 하는 미지칭이야 부정칭이야? 미지칭. 쏟은 사람인데 그게 누군지 몰라. 그지? 누가 가서 걸레 좀 가져와라. 부정칭. 그렇지 부정칭.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규칭인데 재규칭은 다시 지칭하는 거야. 선생님 딸이 뭘 좋아해요? 요새 종이 접기에 완전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종이 접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가 접은 걸 나한테 줘요. 그 자기가 재규칭이에요. 우리 딸을 다시 지칭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재규칭은 다시 지칭하는 거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당신이라는 말인데 당신은 보통 2인칭으로 쓰이지만 재규칭으로 쓰였을 때는 뭐다?
극존칭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당신이 모은 책들을 소중히 펴보곤 하신다 할 때 당신, 할아버지 다시 지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학생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라서 이거는 꼭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알겠지? 자, 정리. 대명사의 종류 거기다 정리하시고 봅시다. 이제 격조사인데 얘들아 잘 들어요. 조사는 종류가 세 가지야 얘들아.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알겠지? 그 중에 접속조사는 문장에서 쓰이는 거 와, 과밖에 없어요. 앞뒤를 연결해주는 조사. 알겠지? 물론 문장이 아닌 말을 할 때 구어에서는 랑, 하고 이런 것도 쓰지만 문장에서는 와과밖에 없고요. 보조사는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격조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꽤 많긴 하거든. 대표적인 건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적으면서 한번 좀 봅시다. 자, 격조사. 일단 기억, 주격조사. 조사는 생략할게요. 주격. 자, 이 가가 있고요. 이걸 높인 거 깨서 그 다음에 에서가 있어요. 오케이, 이가 깨서 에서. 그 다음에 니은 옆에다 써야 돼. 니은. 자, 니은 서술격 조사. 이건 저번 시간에 했는데 서술격 조사에 뭐 있다? 뭐뭐 이다가 있다. 근데 얘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있지. 활용 모양이 변해. 적으면서 보세요. 같이 적으면서 보시고. 자, 적으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디귿. 디귿. 자, 뭐가 있냐? 목적격 조사가 있는데 목적격 조사는 뭐밖에 없냐면 을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 상황에서 만나는 모든 문장의 목적어는 다 을을을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을을이 나오면 목적어다.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해요. 알겠지? 그 다음에 리을. 리 복격 조사인데 복격 조사는 이 가가 쓰여요. 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겨? 주격조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는 절대 구분을 못하고요. 주어에 쓰이면 주격조사, 보어에 쓰이면 복격조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성분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게. 알겠지? 오케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 되게 쉬워. 하나밖에 없어. 뭐? 의. 뭐의. 그러니까 의가는 무조건 관형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까지 네 가지의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관형격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요게 좀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개 골라보면 일단 애게, 깨. 오케이? 자, 애는 단체나 그죠? 사람이 아닌 것에 사용하고 애게는 사람, 깨는 높임. 그죠? 오케이? 장소는 에서. 이런 또 문제가 생겨. 왜? 주격조사에도 에서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일 때는 주격조사고 부사할 때는 부사격 조사인데 일반적으로 모든 장소를 나타낼 때 부사격 조사예요. 근데 딱 하나, 학교에서 대회를 개최했다. 이런 경우 개최를 누가 했어? 학교에서 했지, 그지? 그럼 그 학교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돼요. 그때에만 에서가 주격조사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뭐뭐 으 또는 로, 오케이? 로 또는 으로. 그 다음에 와과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접속조사가 와과라 그랬잖아. 그지? 오케이? 접속조사 와과.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앞뒤를 연결할 수 있으면 접속조사고 아니면 부사격 조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접속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 아니에요. 접속조사예요. 철수랑 영희를 묶어주잖아. 오케이? 근데 순서만 바꿔보자. 영희는 철수와 밥을 먹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접속조사다. OX X. 접속조사면은 이거 문제가 커요. 그지? 오케이? 왜? 얘랑 얘가 묶이게 되는데 얘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무슨 뭐 반찬이야?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철수와 먹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돼. 영희는 밥을 철수와 먹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영희는 밥을 먹었다 철수와 이래도 되고. 이게 부사어란 증거예요. 순서가 막 바뀌어도 되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럼 봐라. 나는
비버와 다르다 하면 당연히 이거는 저기 접속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당연히 부사격 조사지, 그지? 순서를 바꿔보자. 비버와 나는 다르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접속조사인가요? OX. 이거 비버랑 나를 묶을 수 있어? 예. 못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가 주어가 되는데, 그럼 다르다는 한 자리 서술어가 아니거든.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비버와 나는 뭐 루피와 다르다 이러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 있어? 주어가 될 수 있고 접속조사가 될 수 있어. 근데 이 경우에는 순서를 바꿨다 하더라도 다르다를 꾸며주는 거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기계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의미를 중심으로 찾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 오케이. 되니? 자, 부사격 조사 그거 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폭격 조사가 있는데, 폭격 조사는 누구는 부를 때 아, 야, 이어 등. 마지막으로 밑에 용언의 활용. 다 적었죠? 다 적었지? 자, 용언의 활용 보세요. 활용이 뭐야? 용언의 활용? 용언의 활용이 뭐야? 그렇지. 동사와 형용사의 모양 변화. 오케이? 동사와 형용사의 모양 변화를 뭐라고 한다? 용언의 활용이라 하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어간. 어간은 어떻게 찾는다? 기본형에서 다를 제거한다, 그죠? 기본형에서 다를 제거하면 돼,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와 오늘 날씨 추워의 어간은 뭐야? 춥. 기본형이 춥다니까 다를 빼면 춥. 이렇게 되니? 와 이 옷 참 예뻐는 어간이 예쁘. 기본형 예쁘다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야? 미. 어미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맨 뒤에 위치한 어말 어미가 있다. 오케이? 됐니? 네. 선어말 어미는 보통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높임이나 시제를 나타낸다. 오케이. 어말 어미는 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종결 어미가 있고 연결 어미가 있고 어려운 애 중에 전성 어미라는 애가 있다. 전성 어미는 원래 동사 형용사가 문장에서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 성격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어미예요. 알겠지? 봐봐요. 예를 들면 왜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건데, 옷. 오케이? 옷을 꾸며주는 말이 새 옷. 오케이? 그럼 새는 옷을 꾸며주고 모양이 변해 안 변해? 얘는 품사가 뭐야? 관형사. 오케이? 그런데 예쁜 옷 하면 예쁜 옷 하면 예쁜도 옷을 꾸며주죠. 근데 모양이 변해 안 변해? 변하니까 이건 관형사가 돼 안 돼? 안 되지. 동사는 형용사죠. 그럼 동사는 형용사야?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형용사를 뭐처럼 쓰고 있어? 옷을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쓰고 있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야? 간이고 얘가 미잖아요. 어간을 제외한 어미, 그지? 근데 이 어미가 이 형용사를 뭐처럼 쓰게 해줘? 관형사처럼 쓰게 해준다 이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관형사 형태로 전성을 하는 어미다 해서 뭐라고 불러?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라는 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니? 그렇게 해서 전성어미 크게 뭐가 있냐면, 명사처럼 바꿔주는 명사형이 있고 관형사처럼 바꿔주는 관형사형이 있고 부사처럼 바꿔주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전성어미가 어떤 개념인지를 잘 보셔야 돼. 네. 마지막이에요. 오늘 전체 마지막 뭐냐면 불규칙 활용이에요. 자,
불규칙 활용은 자, 기본적인 원리가 이래요. 원래 동사형용사는 단어잖아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모양이 변하는 게 좋아? 안 변하는 게 좋아? 안 변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모양이 변합니다. 그럼 모양이 변할 때 될 수 있으면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결합과 분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의미 파악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형태가 분리 결합할 때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걸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 오케이? 알겠니? 그래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를 말하는데 잘 봐봐. 첫 번째 이거 어떻게 하냐면 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나 어를 결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 먹어가 되지. 네. 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규칙 활용. 되니?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춥다 같은 경우에는 어를 결합하면 추워가 되지. 그러니까 그럼 형태가 변했지, 그지? 그게 불규칙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어디에 도착하다, 이르다에 어를 넣으면 러가 되죠. 어가 러가 됐네. 그러니까 이것도 불규칙. 됐니? 파랗다의 어간 파랏에 알을 결합하면 어떻게 돼? 파래. 이렇게 되지. 그지? 모양 변화, 형태 변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만 예외예요. 뭐냐면 의탈락은 예외예요. 의탈락은 규칙이에요. 의탈락은 규칙커녕. 아까 예쁘다 예뻐, 잠그다 잠가, 오케이? 쓰다 써, 치르다 치러 이런 애들은 의탈락 규칙 활용이야. 왜 규칙 활용이냐면 이게 음운 변동 현상이 있어. 의탈락이. 알겠니? 음운 변동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불규칙 활용의 두 번째는 종류인데, 오케이? 종류. 뭐가 있냐면 일단 어간이 변하는 애가 있어요. 얘 춥다, 추워. 어간의 비읍이 우가 된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어미가 바뀌는 애가 있어요. 얘 어가 러가 되는, 이르 어가 이르 러가 되는. 이르라는 어간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지? 오케이? 마지막으로 둘 다 바뀌는 애가 있는데 얘야. 파랏이라는 어간과 아라는 어미가 다 바뀌어서 파레가 되잖아. 네. 그래서 어간어미 바뀌는 거는 저 히읗밖에 없어요. 히읗. 어간이 히읗으로 끝나는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까맣다 뭐 이런 애들. 알겠니? 네. 질문. 네. 불규칙 활용까지. 예,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잠깐만 공지사항이 있어요. 다음 주 설 연휴로 수업은 휴강입니다. 알겠지? 그냥 휴강은 아니고요. 그 과제는 일단 2주치인데 모의고사는 하나만 들어있어요. 알겠지? 과제 2주치 잘 들어. 4주차 과제는 비문학 역시 정리 잘 하시고, 알겠지? 아직 고전 운문이고요. 5주차가 이제 저거랑 현대시 연습이에요. 알겠지? 근데 4주차의 고전 운문이 거의 수능 출제야. 수능 기출 잘 풀어야 돼. 마무리 잘 하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현대시 5주차 거 잘 풀어오시고, 모의고사는 한 회분이니까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10개의 비문학 중에 선생님이 2개 정도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비문학은 이제 뭐는 끝났냐면 비문학을 독해하는 기본적인 건 다 끝났어요. 필자의 의도를 보는 거, 구조를 분석해 보는 거, 정보간의 연관을 생각하는 거, 지문에 표시하는 거, 이게 4단계가 다 끝난 거라서 그거를 총연습하는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 연휴 때 한번 살짝 들어가서 4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알겠지? 그걸 꼭 보시고 중간에 삐 하고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그럼 그 단어를 잘 보고 그걸 나한테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지? 그랬더니 이게 어떤 놈이 한 명이 희생을 해가지고 지가 보고 주변에 전파를, 그건 하지 말자. 알겠지? 뭐 그건 내가 막을 수 없어. 알겠지? 그거까지는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죠? 그러니까 2주예요. 우리 다다음 주에 보게 된단 말이야. 그죠? 2주간의 휴강이 있으니까 2주간 못 보니까 감각을 잃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꼭 보시고 선생님이 영상을 올린 뒤에 웹발신이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웹발신이니까 인터넷으로 보낸 거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선생님 번호야. 그러니까 거기다 답을 보내면 돼. 그 번호, 그 웹발신으로 간 번호에다가 그 삐 알겠지? 단어, 알겠죠? 겁나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 예상 절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단문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질문.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